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12월 초순이 또 막 이제 입을 열었는데 또 금방 연말이 갈 것 같아요. 이슈들도 많고 연말연시 정리하려는 그런 마음도 분주하고, 또 날씨는 더 차가워지면서 혹독한 겨울에 또 다음 봄을 잉태하는 그런 기다림도 가져야 되는 또 인내의 세월이기도 하고, 뭐 동심들이야 눈이 와서 또 뭐 크리스마스 때 눈도 즐기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즐거움보다는 고민거리가 많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날씨가 어제 수능했습니다만 생각한 것만큼은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이듯이 장갑을 끼고 그렇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목도리도 하시고 그래야지 많은 체온을 저장하면서 따뜻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점점 더 뭐 과거에도 보면은 좀, 저는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관되고 똑같아 왔으니까 나란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또 시각도 자유우파 보수적인 시각에서 항상 다뤄왔는데, 1, 2년 전만 해도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100% 공감하지 않고 좀 갸우뚱거리던 많은 애국 시민들, 또 일반 시민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제 말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더 어렵고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야 뭐 두말 할 나이도 없죠. 얼마나 투쟁하고 또 당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개인적인 삶도 때로는 희생하면서 이렇게 애국 활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다 함께 피어날 세상, 꽃이 피고 만개한 꽃의 기운을 업은 겨울길이 더 크게 열리고, 이게 이제 2007년 4월 9일날 쓰시니까 막 봄이 기지개를 펴면서 지금에 반대되는 계절, 겨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봄이 열리는 시기에 쓰시니까 그렇게 알고 좀 들어주세요. 꽃이 피고 만개한 꽃의 기운을 업은 겨울길이 더 크게 열리고, 우리 마음도 더 크게 열리는 세상. 봄이라서가 아니라 왠지 새벽녘에 피어나는 안개만 봐도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세상 만물들의 마음이, 지구촌의 마음이 크게 열려있네. 우리 모두 열린 세상으로,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두 팔을 훨훨 저으며 저 멀리 갈 수만 있는 사람들이 사는 우리들의 세상, 만물들의 세상이 혼연일체로 다가올 터인데, 그날이 언제 일는지 하늘만이 알고 있나. 그래서 다 함께 피어날 세상, 그래서 권두시로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런 세상이 와야 될 텐데요, 언제 올는지 조금 깜깜한 마음입니다. 뭐 하기야 6.25 동란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은 우리 국민들은 뭐 이 정도 어려움 다 잘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잘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는 또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당의 이제 정체성이나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이주천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장님하고 정병익 전략기획기장하고 제가 셋이서 당의 이념적인 문제, 즉 작년에 우리가 광화문 텐트 투쟁할 때는 진보우파라는 개념으로 기존 보수와 차별되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개념을 이야기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총선 이후에 이제 우리 당원들이 민초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당의 정체성 문제를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셋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좀 상품화 시켜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앞으로 이제 구호나 또 투쟁할 때 노래나 이런 쪽을 반영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이거를 상품화 시켜보자. 그래서 각자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 좌파 붉은 혁명에 대항하는 우파 혁명의 그런 개념을 좀 더 만들면서 새로운 단심과 양양과 우리 공화당과에 이은 새로운 버전의 투쟁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자유투쟁가나 자유혁명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실어보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이제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작곡가들의 몫입니다. 저는 일단 제 걸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은 나중에 주시면은 한번 또 고치고 하면 되니까. 자유투쟁가 1절. 태극기 정계 아래 뭉쳐져 온 우리들, 반만년 역사 속에 우뚝 솟은 투쟁제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유혁명 꿈꾸며 좌파 독재 파시온물이 척결하자 외치네. 이게 1절이고 제가 쓴 겁니다. 2절은 탄핵무효 무죄석방 고함치던 우리들, 꺼져가는 대한민국 구하자고 또 모였네. 10번 죽어서도 투쟁하잔 동지들, 장하다 동지들의 애국물결 끝이 없네. 그리고 3절은 헌법수호 좌파 척결 연망하는 우리들, 망해가는 조국 앞에 더 커지는 애국심, 오매불망 꿈꿔온 자유민주 통일 위해 내일도 모레도 굳건하게 정진하세. 이래서 저는 일단 양양과 단심과에 이은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붉은 좌파 혁명에 대항하는 자유투쟁가, 자유혁명가라는 공목으로 한번 좋은 곡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뭐 수능 시험 보느라고 참 고생들 하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험생이 65만, 70만까지 되고 그러는데, 어제는 보니까 뭐 40만 명, 5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시골 대학들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참 오늘 보도된 것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사 문제 중에서 어제 수능 문제 황당한 문제가 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난이도도 없고 그냥 정권의 이념을 홍보하는 문제를 애들 수험생 영역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래서 교육부는 감리감독하는 중립적인 관리가 있는 것이며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있다더니 결국은 이제 수험생 수능 시험까지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사 20번 문제인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3점짜리 문제라고 되어 있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다음 연설은 뭐냐면,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핵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나.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 4번 대마도를 정발했다. 5번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걸 문제라고 냈어요. 이거 틀린 사람이 이거 이제 실수로 이거를 읽기만 하면 뭐 틀릴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 보너스 점수를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과 정반대되는 가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과 거리가 멀잖아. 북한이 핵을 없애고 있어요. 한반도에 평화오고 있습니까? 문 정권을 향해서 세대가리 정권이라고 하고 쌀무 세대가리 정권이라고 그러고 응답도 안 하는 북한이 그동안에 남북 간의 맺어놓은 합의서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비핵화 선언을 지켰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지켰어요. NLA 수칙의 교전 규칙을 지켰습니까? DMZ 관리 대상에서 그들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젊은 영혼들에게 이런 잘못된 역사의식, 현실의식을 심어주는 시험 문제를 수능해내는 정권이 이게 제정신이고 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육부 공무원들 이런 거 감시 감독 못하고 이 문제를 낸 출제교사는 어떤 놈인지 참 만고의 역적같이 부끄러워할 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짓거리들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끝이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당이 2주 전에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님 또 이명박 대통령 구속 문제를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그래야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9일날 전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인 씨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는 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그래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한 건 알고 있지만은 탄핵 과정에서 온몸으로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외쳐온 사람도 아닌데 이걸 할 자격이 없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옳지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왜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지 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래요? 그럼 대통령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정신 나간 짓거리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원외 정당이고 소수의 목소리라고 외면한 모양인데 진실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더 커진다는 것을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뭐 이게 요즘 전국이 뭐 하수선하고 국민의힘의 존재성이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똥보를 뭐 하도 많이 차니까 여기저기서 실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는 일 없는 야당이 유일한 제도권 야당이니까 보수정당은 아닙니다만 중도정당도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지율이 가고 있는 현상을 보는데 이걸 표로 연계시키려면 저런 전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잠시 그렇단 이야기고 국민들이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너네도 잘해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저렇게 해가지고는 뭐 선거하는 것마다 힘들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잘하고 있다는 게 37.4%까지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오늘 또 갤럽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이것도 역시 뭐 40%를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고 있다는 게 57.3%, 잘하고 있다는 건 37.4%. 엄청난 차이로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씨 징계 문제, 추미애의 독단, 전세 대란 문제, 가덕도 문제, 문재인 씨의 유체이터 합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이제 염증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성골 지지층이 한 27, 8%로 알고 있는데, 뭐 제대로 조사를 하면은 그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일단 이렇게 다소 뭐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너무나 많은 실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야당 같으면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비리 게이트를 전면적으로 나서서 전국 전환용으로 쓰고 국민들의 마음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런 투쟁 동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아주 야당 같지 않은 야당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는데 전혀 야당에서 받아먹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뭐 지금 윤석열 문제도 뭐 어떻게든 그냥 쫓아내려고 온갖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런저런 거 다 갖다 붙여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등들리고 있잖아요, 검찰도. 근데 문재인 씨 최측근 몇 명만 빼놓고는 다 반기 들었어요. 그래서 밀리면 끝장정권이란 제목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밀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또 징계위원회 연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김여정 함명정권이라는 제목을 다룬 거는 대북전단 사포금지법, 그거 참 말이 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법을 그냥 밀어붙였어요. 입법 폭주, 입법 독주를 하는 정기국회의 민낯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처리 예정인 악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로만 해오던 것들을 법적으로 다 틀을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가겠습니다만, 내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간간히 소개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투쟁 주제를 삼고 있는 공수처법, 이거 다시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만 참 전체주의 정권으로 가는 게슈타법 같은 악법 중에 악법, 국정원법, 간첩 잡지 말자라는 거 마찬가지 국정원법, 경찰을 이리저리 찌개벌거가지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뭐 경찰청법, 또 자본가들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빼고 노동계의 손을 지나치게 들어주는 경제 3법, 상법을 줬다, 이런 법들을 지금 뭐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법제사법이 전체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고 통과된 것도 있고, 하여튼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다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겠다. 여기다가 5.18 특별법도 제주 4.3 특별법까지 한다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좌파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저 집권당 대표가 뭐 대한민국 해체의 선봉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반드시 법들이 통과돼야 된다고 군기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은 저 사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악법을 막으면서 온몸으로 좀 싸워야 되는데, 뭐 1인 시위한다고 무슨 장난 같은 일을 하고 필리버스터 그 의미도 없어요. 해봤지만 그 전혀 뭐 법안 저지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고 작년에 우리가 했듯이 텐트를 치고 들어눕든지, 빠치를 던진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마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제는 뭐 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는 그 막중한
책무를 가진 분이 이제 뭐 선공후사론을 얘기하고 그래도 제 국민들 언론들이 외계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 주사파 집단이 검찰이라는 공권력,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한 거의 뭐 집단 폭행 수준의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추미애 씨도 꼭두각 신호를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꿈이 있길래 역사에 오물처럼 기록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씨를 향하는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신문 핵심 지지 세력들의 뭐 비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의명분을 이길 수 있나요? 대의명분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지는 눈덩이처럼 녹아날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심지어는 말이죠.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보면 뭐 깜빵에 있는 뭐 사기꾼 말 듣고 그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뭐 수사를 하지 않나.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공개된 자료들을 모으는 걸 갖다가 무슨 판사 사찰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나. 법무부가 이렇게 수사를 지휘하고 주도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얼마나 주도하는 이런. 참,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공문서도 보니까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말이죠. 불리한 거 삭제하고 그러면서 추미애 씨가 만드는 조작국에 놀아나는 공무원들은 뭐예요? 나중에 그분들도 참 큰 화를 당할 겁니다. 하여튼 오죽했으면 2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대한변협에서 또 전국의 법대 교수들 2천여 명이 집단으로 헌법과 법치훼손이라는 그 선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이런 만행들을 규탄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뭐 동방태진론? 아니 잘못하는 쪽은 한쪽인데 왜 동방태진을 해야 돼요? 이런 언론 공작, 상징 조작에 국민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씨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를 파헤치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결정적인 무리수다. 그래서 국민 정화권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충견 노릇 그만하고 행동제작 노릇 그만하는 추미애 씨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전력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국정농단 직무유기는 퇴임 후라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렵지 않으면 권력을 20년, 100년 가져갈 겁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뭐 평생 군주로서 권력을 갖고 갑니까?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나라? 그거 아니라면 잠이 오겠어요?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업무도 집행해야죠. 그건 안 된다. 이번에 또 법무차관이 양심의 가책을 벌이고 저 사표를 내니까 이용구라는 말이죠. 백운규 산업부 장관, 공문서 조작안 주도한 월성 1호기 폐쇄 공작하는데 그 변호인을 또 임명했다고 하니까 이해 충돌도 보지도 않고 강남에 아파트 2채 가졌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막 임명하고 국민을 거의 뭐 우롱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아마 윤석열 씨 저 징계위원회에서 10일 날인가 열어서 무리수도 가지고 쫓아내면 정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큰 폭풍이 올 거예요. 아마 이제 머릿속에는 그거 정권 비리 파헤치는 수사팀 해체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공중분해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그나마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했으면 전국에 평검사 1789명 99%가 이런데 반기를 들고 말이죠.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미애 씨하고 문재인 씨한테 반기를 들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 뇌구조라든지 인식은
가해 정말 국민 우롱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공후사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명심해야 될 그런 한자 사자성어지, 윤석열이나 법무부 직원들이나 검사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한자성어는 아닙니다. 공을 앞세우면 국가의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상식에 은하는 정통치를 하고 장관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비상식적인 걸 하면은 역사에 천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도 하고, 과거의 역사의 교훈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잘해야 된다. 집권 세력이 한 줌도 안 되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주사파 시대를 더 연장하려는 이 꼼수, 음모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분노해야 될 겁니다. 많이 분노해야 될 거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가 며칠 전에 37.4%까지 떨어졌는지 반성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논리를 들여대가지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탓만하는 이 내로남불 정권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독조의 국정 운영이 가져온 결과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 탓하고 과거 정부 탓합니까?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림은 끝장 정권이라고 이렇게들 무리수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만 해도 그래요. 그거 김여정이 북한의 노동당 제1부 부장인가 누가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이 여동생이니까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이죠, 대북전단 보내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다고. 거의 북한에 대한 조공 수준입니다. 종북 추정법이라고 할 만해요. 여기 보면은 그 남북 합의서 만든 그 이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그러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길 외교통상위원장, 이분도 참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미국 가서도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이야기 보면 주사파들 대변하는 이야기를 했지, 대한민국 대변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는데 그런 소리를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북전단 만들어 날리는데 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우리 국민도 없는 백신을 북한에 주어야 된다, 경제협력을 하자, 재벌들 간부들 불러가지고 북한하고 협력하는, 이러니까 김여정 하명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도 이제 할 얘기들이 끝이 없어가지고 좀 칭찬할 만한 거, 잘한 거,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좀 아무리 사람이 나쁜 사람도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는데 이건 칭찬할 만한 구석을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칭찬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고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취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러한 정부로서 그렇게 또 취임선서를 했잖아. 이런 법 만들면 안 됩니다. 과도한 이념 정권이라는 것이, 종북 정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정말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였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한 다음에 대전지검이, 대전고검인가요? 대전고등검찰청에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조작, 공문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영장 신청, 구속영장을 이렇게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우리 저 국회의장까지 낸 정세균 씨는 산업자원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말 한마디를 행정규칙과 양심을 헌신짝자로 저버리고 장관 말 한마디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팩트를 위조한 그런 위조범들에게 그들은 공직자가 아니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적극 행정상인감 뭐 이런 거를 줬다고 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패가리가 나눠져 있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좀 지나치다. 여기 좀 오늘도 제가 맞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이거 아유 기가 막혀요.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너 죽을래? 과장한테 야 이거 저 국장한테 했습니까? 폐쇄하는 쪽으로 다시 만들어 오라고 말이죠. 월성이로 이런 하명도 하고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거기 담당 서기관은 왜 이렇게 자료 파기했냐? 뭐 그랬더니 아마 신 내린 것 같다고 신이 계시를 봐서 한 것 같다 이런 말장난들이나 하고 아마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신문을 자세히 보고 상황을 알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내림 받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누구 지시받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검사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무슨 권력을 믿고 우둔한 공무원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출세할 것 같습니까? 곧 철퇴 맞아요. 이게 조직범죄단 같은 이런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제성을 평가 조작하고 또 회계법인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 한국 수력원자력을 협박 공갈해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는 이 중범죄죠. 무슨 범죄 집단이 됐잖아요.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이념 세력의 정파에 죽은 노릇이나 똥개 역할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이 봉급줄 이유가 없어요. 수사해가지고 빨리 구속해서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죽었으면 제3류 국가로 떨어지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유축되고 뭐 검찰이 수사 들어가고 이제 정권 게이트로 번질 것 같으니까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서 산업부 에너지 담당 제3차관실을 신설한다. 니들 고생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도 키워주고 승진도 하고 1, 2차관이 산업자원부 3차관을 신설하겠다. 이런 3차관이 있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떡을 주겠다는 이런 보훈인사하고 말했죠. 그래서 입단속하고 끝까지 좀 버텨달라는 일들 이렇게 범죄 집단이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 집단 아닙니다.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칭찬한 일 좀 없을까요? 공무원들을 잘한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든다더니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 속으로 개 같은 세상 만드는데 누가 이렇게 일조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윤석열 씨가 말이죠 24.5%로 1등이 올라와 있네. 이낙연 대표는 22.5%, 이재명 시장은 19.2%. 야, 얼마나 수미가 윤석열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느꼈으면은 또 윤석열 씨는 사실은 우리 보수파한테는 과연 적폐 수사한다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분인데도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거를 잊었는지 또 이분한테 이렇게 24.5%까지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니까 참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품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24.5% 대통령 후보 지지율 윤석열 24.5%라는데 이거 보니까 그 여론조사업자 RNN 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 물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1등을 했다는데
하여튼 뭐 추미애 씨하고 문재인 정권이 만든 작품이죠. 얼마나 탄압하는 이미지를 줬어. 하여튼 그렇건 저렇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법치주의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최소한의 검찰 초청이 해야 될 그런 임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이고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줘놓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휙휙 그냥 법과 제도도 필요가 없고, 이조시대 왕의 말 한마디 하면 바뀌듯이 말이에요. 이조시대에도 내가 보기에는 영의정 제도가 있고 그 관원들이 있어가지고 사헌부 사관은 왕이 이렇게 함부로 못했어요. 목숨 걸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폭군이 아니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뭐 신문에 좀 나온 거 보니까 문재인 씨를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난다. 에고스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언론의 평도 있었다는 말씀을 그랬어요. 요즘 대통령들은 과거 대통령들 이렇게까지 한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무용론까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래서 지금 40% 지지율로 무너졌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 이렇게 부부불 끓지 말고 반드시 이 잘못에 대해서는 후대의 교훈을 위해서, 역사의 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낱낱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파헤치고 그 범죄자들은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부정선거 문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은 수천억의 말이죠.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이걸 되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을 기반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 빨리 되돌려야 돼요. 태양광 중국산 싼 거 갖다가 다 대한민국 국도 망치고 있는데 적당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거 그냥 두고 볼 건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3천억씩 증가한다고 그래요. 3천억씩. 3천억이 뭐 어디 적은 돈입니까? 응? 결국 이틀 전에 국회 앞에 가서 예산안 통과되는 날 저희들이 기자회견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통과됐잖아요. 558조. 작년 대비, 올해 대비죠. 약 8.9%가 증가해서 558조 예산이 내년용으로 통과됐어요. 45도 7천억이 증가돼서 558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5.8%인데 올해는 8.9% 늘렸다. 물론 뭐 코로나 비상사태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도 재보선 선심용으로 쓴 예산이 많다. 이거를 야당이 견제하지 못하고 똑같이 포퓰리즘으로 놀아나는 걸 보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특권층을 위한 국회로 전락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국가예산이 약 400조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500조를 넘었고 내년은 558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거 예산 집행하려면 또 적자 국채를 90조나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권 초기 출범할 때는 660조였는데 지금 847조로 증가되어 있고 아마 내년 말에는 956조, 1000조까지 막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비상 상황이고 1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어떻게 110조가 늘어요. 아무리 토목사업을 벌이고 코로나
예? 민심 달래기 위한 예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이거 웬만한 민간 기업이나 가정 같은 벌써 보도났어요.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지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다 떼워야 되는데 지금 집값 거품처럼 올려놓는다. 그게 우리 재산입니까? 어이구.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떤 뭐 재난지원금을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면 나눠줘야 되는데 엄격하게 선발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그냥 너나 나나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도 5조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 지난 4월 4.15 총선 때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나눠주고 이런 거를 또 아마 반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은 뭐 좋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그거 받고 10배를 낸다는 거를 모른다는 현실이 더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겠고. 하여튼, 2022년도 가면은 국가 부채가 1070조까지 예상된다니까, 이게 뭐, 문재인 정권 기간에 국가 부채만 410조가 약 빚이 늘어난다는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게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숨 쉬면서 매일 걱정을 하고 뭐 이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 좀 뒤집어져야 될 텐데 좀 수정이 되고 지금 뭐 행정부처 장관이나 뭐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그럴 마음이 없고 이거를 해야 돼서 견제해야 되는 야당은 한술 더 떠서 같이 포퓰리즘으로 돈 나눠주려고 하고 뭐 견제해야 될 때는 견제할 만한 의기와 투기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라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아주 나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또 많은 언론들이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에게 잘 전파가 안 되게 교묘하게 말장난들 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씨도 뭐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이런 아주 안타까운 평가도 좀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원들? 자, 오늘은 제가 하여튼 몇 가지 또 현안을 가지고 밀리면 끝장 정권, 김여정 하명 정권. 뭐 오늘 보니까 어떤 신문은 국민 우롱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국민 우롱 정권까지 넣어야지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제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로 조금 돌려서 말씀 몇 가지 올리면은 미국의 지금 권력 교체기다 보니까 좀 불안정성이 있어서 북한도 지금 계속 틈을 엿보면서 신임 행정부를 길들이려고 무슨 불장난 같은 거를 좀 뭐 ICBM 쏜다든지 핵실험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좀 엄격한 상호주의로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북한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종속돼 버린 친중 정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권이 돼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은 계속될 것이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참, 쌀 갖다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근데 뭐 쌀이 그 창고에 있는 많은 쌀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걸 소문이 있는데 소문인 것인지 그게 그냥 사실인지 별 얘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뀌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를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폴 라카머로 지금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대장입니다. 이분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명해서 아마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안보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명된 사람을 갑자기 바뀌고 그런 일은 안 하더라고요. 이분은 비정규전하고 급변사태 대응 전문가랍니다. 아마 미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아주 긴박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동맹국하고 협력국가 연대도 강조하는 그런 식견을 갖고 있고, 항상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론으로 중국 견제론을 항상 필요가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계심, 견제 장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강한 군인으로서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 최전선인 주한 미군 사령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CNN, NBC를 비롯한 폭스 뉴스까지 뉴욕 타임스 이런 바이든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인수위 작업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내면을 보면은 좀 복잡한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2월 8일 날까지 미국의 50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인증을 해가지고 서티파이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7개 경합주에서 최소한 6군데는 선거인단을 인증하는 문제가 이제 소송전에 걸려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혹은 또 주지사가 인증을 했더라도 의회에서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또 무효 처리돼가지고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려는 이런 시도 등, 또 알다시피 시드니 파월 변호사라, 린 우드 변호사라 합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 소송 등에 인해서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 있어요. 겉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속을 보면은 조금 복잡스럽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문제를 많이 방송하는 와이타임스의 논평을 보니까, CNN이 트럼프 죽이기를 한 전략회의의 그런 녹음 파일이 폭로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야 이거 부정선거가 언론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분위기를 띄운 게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 보면은 조금 좀 심란한 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NN이 보도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방송 전략에 의해서 트럼프 패배를 당연시하면서 트럼프가 승복하는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는 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좀 기사도 뜨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백악관을 움직이려 했다는 그런 점에서 파문이 좀 일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와이트하면서 논평을 정세 분석 논평을 냈습니다. 저도 CNN을 좀 많이, 왜냐하면 많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의 케이블 TV에서 주로 CNN을 BBC 월드하고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CNN이 여론몰이의 선두에 서서 바이든의 당선 사실을 기정사실하면서 뉴스를 날리면은 뉴욕타임즈나 주류 언론들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도를 하면서 미국사 여론을 주도해온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사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선거인단 인증 270명이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아직도 217명 대 232인가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인증된 것만 확실하게 7개 주에서 인증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도 이미 확실히 당선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크게 또 이런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미국민들에게 바이든은 당선되었다는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내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분석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 측이 부정선거 이슈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하여튼 이런 미국의 주류 방송들이 마치 그 국가안보 위기라는 이런 문제를 들이대면서 빨리
부정선거 문제를 접고 대통령 출범을 순조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방송에 띄웠고 반 트럼프 여론조성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양식 있는 미국 시민들도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그런 정세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이 이런 장난을 쳤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엄청난 사태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언론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공정과 사실 팩트만을 전달하는 그런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이렇게 일삼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규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지난달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를 다 풀어놓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CNN이 그 방송 전략회의에서 트럼프를 죽이고 바이든을 띄우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조금 혼돈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선거 문제가 단순히 미국 국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혹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미국의 적들이 연계된 서버 조작의 문제까지 도미니언 시스템 또 스마트 매틱의 선거 개표 기술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정확성 이런 것까지 연계되면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복잡할 수가 있다.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은 거행되는데 과거처럼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270명의 인증을 받은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선거인단 인증이 안 되면은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회의가 안 돼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사태가 혹시나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월 변호사가 지난 11월 20일 날 그 미국의 보수우파 매체인 뉴스맥스 TV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범죄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외세의 간섭을 받았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CNN의 이러한 방송 전략의 문건이 이렇게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우리도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이게 미국 사회가 지금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 당선에 대해서 인수위를 꾸리는 것 같으면 속으로는 이렇게 요동치는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누드 변호사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가라앉는 이런 정국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게 이제 미국의 법원이 살아있고 사법당국 양심이 살아있다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그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부정선거 증언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된 것처럼 미국에 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폼페이오 장관한테 경고성 아닌 경고성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중견국가로서 이렇게 함부로 움직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몇 말씀 드렸고요. 올해 12월 지금 한 달이 다 가면 또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도래하는데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도 많은 뭐 내일 뭐 토요일 날 전국 기자회견 집회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만 뭐 다음 주도 보니까
9일날은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 4주년이 되는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의 양심을 위해서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담벼락님, 물레아님, 김인혜 스님 등등 여기 보니까 장민님, 제가 여기 봄날 김신평님 잘 안 보입니다만 산나무님, 김인혜 스님 좀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양심 어리를 내려고 그렇게 살아온 우파 지식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걸 긴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요. 옳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마치 이조시대 국왕이 잘못하면 도끼자루 들고 궁궐 앞에 가서 상소문 쓰고 가냈듯이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양심의 목소리로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의 양심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양심을 대변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마한 힘입니다만은 당대표를 모시고 저도 이렇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